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나치 시대를 다룬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이 사실 나와 있죠.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런 책, 이런 책도 있고요. 이런 책,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책은 어떤 역사를 설명하거나 나치 사상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던 개인에 대한 책입니다. 이 나치 권력의 상층부, 말하자면 가해자 집단에 있었던 두 명의 개인을 다룬 두 권의 책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과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권의 책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나치 시대의 배경이나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쓴 저자는 한나 아렌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철학자이자 또 정치사상가죠. 한나 아렌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시대에 몸을 피해서 망명을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의 여러 책 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대중을 상대로 썼던 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미국의 잡지 뉴요커에서 한나 아렌트에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법정에 참관을 해서 그 기록을 써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서인데요. 그 뉴요커에 기고했던 이 법정 보고서를 묶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히만이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돼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수하에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숨겨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 재판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말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책을 읽어보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전개한다기보다는 한나 아렌트가 파악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아이히만이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했는가 하는 사실 판단, 그리고 아이히만의 체포 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또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가 논거를 검토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서요. 악의 평범성만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 생각과 조금 다른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여기서 전달하기에는 저희 능력도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아렌트가 판단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특성,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개념일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저의 감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히만은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아주 확실했어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나는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그런 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렌트가 판단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에서 이제 순전한 무사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요. 말 그대로 사유 자체가 없다. 라는 뜻인데 자신의 생각이 없는 상태, 사유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사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무능력과 무사유가 그 사람의 말로써 드러난다고 한나 아렌트는 봤어요. 이 아이히만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이 상투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용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말들로 자신의 생각을 그냥 기워내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를 결국 체포하게 한 것은 허풍을 떨고자 하는 그의 충동이었다. 하지만 허풍 떠는 것은 일반적인 악덕인 반면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아이히만의 성격 결함은 그에게 그 어떤 것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105페이지에 보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를 분명히 괴롭혔을 결점, 그러니까 경미한 실어증 증세를 희미하게 깨닫고 있던 그는 사과하면서
관청 용어만이 나의 언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청 용어가 그의 언어가 된 것은 상투어가 아니고서는 단 한 구절도 말할 능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할 줄 모르는 능력이 그의 말의 부재로서 드러난다라고 아렌트는 본 거고요. 106페이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아렌트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만 읽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렌트가 관찰하고 판단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후의 연구에서 보면 말하자면 아렌트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연구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아이히만이 열렬한 나치 신봉자였고 굉장히 강렬한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라는 연구가 이제 이후에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의는 그렇게 손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유를 멈추는 순간 악이 스며들기란 정말 쉽다는 것을 아이히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책은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것도 뒤에 에필로그랑 후기를 제외한 본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만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이게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이 책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남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법정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아이히만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떤 악마적인 사람, 뭐 히틀러 한 명,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마저도 생각을 멈추는 순간 얼마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렬하게 남게 된 것이겠죠. 저의 감상을 좀 이야기하고 또 첨언을 조금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인상 깊었던 점은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많고 접어둔 부분도 정말 많고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진실을 은폐하는 언어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 유대인을 마지막으로 말살하려는 그 정책을 펼칠 때 그 말을 절대 대량학살이나 말살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최종 해결책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때로 어떤 단어의 사용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약간 구역질이 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나에 대한 연민 있죠. 그러니까 죽는 건 유대인들인데 이 끔찍한 명령을 내가 수행하다니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인간인가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면피시키고 동시에 자기 연민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모습이
약간 구역질이 나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괴로운 건 그거죠. 나라면?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가장 괴로운 점일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혹시나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집어진 세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가 좀 어려운 책인 것 같고요. 그것은 뒤에 소개해드릴 책인 어느 독일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실마리는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앞부분에 보면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라는 그 논문이 붙어 있거든요. 요 앞에. 그 논문에 보면 아렌트의 사상을 소개를 하면서 아렌트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탄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인간은 행위함으로써 탄생에 어떤 응답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아렌트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인간성, 당연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양심, 그런 보편적 인간성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또 개별 인간이 행위함으로써 자신의 탄생에 응답을 하는 것, 자신의 양심에 그냥 혹은 무관심에 뭔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검색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번역이 읽기가 너무 힘들다. 번역을 너무 못했다라는 그런 글이 정말 많은데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번역 문제도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관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루고 있는 문제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철학적인 어떤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이 많고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읽기가 조금 힘든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수고를 들여서 좀 천천히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번박한 요약이자 소개였지만 일단은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도 써있듯이 괴벨스 비서의 이야기예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괴벨스의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이라는 독일 여성입니다. 이 브룬힐데 폼젤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어떻게 일을 하게 됐고 또 직장을 옮기게 됐고 결국 괴벨스의 선전부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땠고 전쟁이 끝났을 때 수용소에 다녀온 것은 어땠는지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A German Life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찾고 싶어가지고 진짜 온 인터넷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DMZ 국제영화제에 한번 상영이 되었던 모양인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책의 구성은 서문 그리고 6챕터로 되어 있는 회고록 그리고 후문과 옹기니의 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레 디 한젠이라는 정치학자가 서문과 후문을 썼고요. 후문이 상당히 긴 편인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책의 특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뭐냐고 한다면 이 책은 재판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을 되짚어보는 회고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아이 희망이 사용했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훨씬 개인적이고 내밀한 삶의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당시의 분위기나 말하고 있는 이 폼젤의 심리적인 방어나 그리고 그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던 사소한 계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 보세요. 귀퉁이 접은 거. 귀퉁이 접은 거 보이세요?
한두 개가 아니죠.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접으면서 봤는데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자라났던 가정 환경상에서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분위기나 가정의 그 엄한 분위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이웃과의 추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도 저런 사무실에서 근사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맥을 타고 가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려면 당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줄 서서 당에 가입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거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국가사회주의 여성동맹이라는 게 생겼을 때 거기에 강제로 가입을 시킬까봐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근데 그 걱정이 됐던 이유가 국가사회주의 여성동맹에서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별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옷을 입기가 싫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하라고 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히틀러가 당선되었을 때 어떤 독일의 분위기,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을 한창 치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집에도 그 네덜란드 관광객이 와서 묵었던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사무실의 분위기, 그리고 선전부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뿌듯함, 괴벨스의 부인이 어땠는지, 괴벨스가 사무실에서 얼마나 조용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치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가기 싫어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치의 사상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식 행사 가기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연수 같은 거 가기 싫고 그런 느낌? 그래서 다들 가기 싫어했는데 자기랑 다른 그 여직원이 가게 됐다.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는 괴벨스를 사무실에서만 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괴벨스의 모습을 처음 봤고, 그렇게 차출돼서 모인 사람들이 괴벨스의 선동에 의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충격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괴벨스와 히틀러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벙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전쟁 후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어땠는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인상 깊은 장면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거든요. 그 아주 사소한 계기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는가, 그리고 이 계기들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났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막 얽히면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어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괴벨스 비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을 하자마자 내가 이 책이 나온 걸 왜 여태 몰랐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냥 샀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람 개인의 인생이 그 시대와 너무나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자마자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저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장면들 있죠. 저의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장면들은 사실 흥미롭게 읽기는 했지만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 인물이라는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드러나는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 개인의 모습이라는 굉장히 정형화되고 기호화된 하나의 이미지처럼 저는 읽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고가 아니라 그 전기를 서술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전기 부분에서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가 2013년 정도에 촬영이 되었던 다큐멘터리인데, 그때는 폼제일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를 한 3년쯤 뒤에 2016년에 제작진에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 남자가. 그런데 인종법이 독일에서 제정이 되면서 2분의 1 유대인도 유대인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4분의 1 유대인도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폼젤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 남자가 여기서 내 삶이 좀 안정이 돼서 뭔가 너를 책임질 수 있게 됐을 때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 남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남자의 아이를 유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암스테르담에 가서 남자를 몇 번 만났는데 이제 하도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을 여러 번 하니까 당국의 의심을 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터지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혀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남자는 4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죽고요. 폼젤은 죽을 때까지 평생 혼자 살다가 2017년 1월 27일 저녁에 10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27일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숨을 거둔 거죠. 이 부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인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앞에 읽었던 이 사람의 회고 내용과 이 부분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에 죽은 것도 역사의 복수인가? 그런 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치의 순회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에 계속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너무 복합적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난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도 없어요. 대체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져야 할 책임도 없죠. 혹시 나치가 결국 정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민족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요. 그건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나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혼란의 경험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해요. 이걸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책을 직접 읽으면서 이 혼란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체험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막 떠오르고 사라지고 하거든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인륜적인 의제 앞에서는 누구도 최소한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후문이 굉장히 길어요. 토레 디 한젠이 쓴 후문이 이만큼이 후문입니다. 토레 디안즌이 쓴 후문인데 굉장히 길죠. 이 긴 후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명확해요. 이 토레 디안젠이 아주 명시적으로 우익 포퓰리스트들을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의 방조나 무관심이 어떻게 이런 우익 포퓰리스트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경고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문이 굉장히 긴데 이 부분을 그냥 재미없다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폼젤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시사점을 제공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독일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두 책 다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안 읽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읽으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 자체가 이런 책들의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제 장래희망인데 이런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두 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진지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사실 이 어느 독일인의 삶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냥 삶을 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아마 편집하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약간이나마 어떤 생각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